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6년 3월 13일 저널 미팅 발표할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된 드러그 딜리버리를 위해서 약간 자기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이제 빛에 의해 컨트롤될 수 있는 그런 생체 흡수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PNAS라는 저널에 2023년 7월 3일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9.1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논문은 로저스 랩에서 나왔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로저스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기존의 양불 방출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동 릴리즈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어떤 이제 폴리머 매트릭스나 약간 다공성 스캐폴드를 이용한 이제 드러그 딜리버리 구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구조는 약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약물을 방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액티브 컨트롤이 가능한 시스템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또 전통적인 액티브 디바이스들은 배터리나 아니면 복잡한 전자 기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 후에 나중에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주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자가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빛에 의해 컨트롤될 수 있고, 그리고 생체 내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드러그 디바이스를 이식하고 이제 외부에서 빛을 가해주게 되면 이제 약물이 그 내부에서 방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약물이 들어가 있는 이 챔버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포토 디텍터 같은 경우만 이제 회수를 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디바이스의 설명을 드리자면, 이 디바이스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가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디바이스의 양부를 품고 있는 이 구조 자체를 하나의 일렉트로케미컬 셀로 이용을 하여 이제 여기에서부터 자가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 전원 서플라이가 필요 없게 되어서 이제 이런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체 흡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체내에서 쉽게 용해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함으로써 수술적인 제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파장에 따라 멀티플렉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포토 다이오드 위에 각 이제 파장에 따른 필터를 이제 붙여주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각 채널의 이제 드러그 방출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소자의 제작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선 전극으로 쓰이는 마그네슘 아연 같은 이런 메탈 포일들을 이제 레이저로 패터닝해서 자릅니다. 그리고 약물이 들어갈 이 레저 베어라고 하는데, 이 약간 챔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폴리안하이드라이드라는 이제 폴리 재질로 몰딩을 해서 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제 챔버에 이제
약물을 로딩하게 되고 그 위에 아까 1번에서 잘랐던 패터닝했던 이제 전극들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부착된 전극과 그리고 포토 트랜지스터 사이를 이런 약간 설펜타인 구조로, 유연한 설펜타인 구조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생체 내에서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컨덕티브 페이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모 호일 위에다가 이제 삼산화 몰디브린을 이제 캐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여기 이 끝부분에 보이는 게 이제 포토 필터이고 이 끝에 연결된 게 드러그 레저비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이제 유연한 설펜타인 구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한 거 사진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물이 저장되는 부분은 이제 체내 깊숙한 부분에 수술로 넣고 이제 빛을 받아야 하는 이 포토 트랜지스터 부분을 이제 상대적으로 피부와 가까운 부분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가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메탈 에너드와 캐소드 부분이 이제 하나의 전기화학적 셀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디바이스가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체액을 하나의 전해질로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전이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구조인데 우선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제 포토 트랜지스터가 이제 한 수 메가옴, 논문에서는 한 2메가옴까지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레지스턴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빛을 받으면 이제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광전 효과에 의해서 이 포토 트랜지스터의 저항이 한 100옴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킷이 약간 쇼트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노드에서 이제 캐소드까지 전자의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에노드 부분에 있던 전자가 빠지면서 이제 산화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던 이제 마그네슘 같은 물질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그 이제 마그네슘이 막고 있던 그 약물 챔버를 막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용해가 되면서 이제 약물이 이제 체내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소자가 이제 몸속에서 분해가 된다고 하였는데 과연 잘 분해가 되는지 이제 한 95도씨 정도 되는 PBS에서 가속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게이트 물질로 마그네슘의 SOG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글라스를 이제 마그네슘 필름 위에 아주 얇게 스핀 코팅한 구조입니다. 왜 그렇게 이용을 하였냐면 이제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너무 금방 이제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때에만 마그네슘을 녹이고 이제 약물이 방출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보호가 가능하도록 이제 글라스를 코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3개와 이제 에모 캐소드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다음에 약물을 담을 수 있는 이 PA 구조까지 이 디바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펜타인 구조는 빼고 일단 이 세 가지만 PBS에 담가서 이제 가속 분해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제 0일차에는 당연히 이제 바로 녹진 않아서 그대로 있었고, 한 이틀차 되었을 때 이 게이트가 녹아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1일차 되었을 때는 약간 PA 구조까지도 녹아서 없어졌고, 한 33일까지 갔을 때는 이제 캐소드와 이제 다 녹아 없어져서 이제 이 디바이스가 몸속에서도 완전히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자가 전원 시스템이 과연 이제 배터리로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콘스턴트 커런트 디스찰지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전류를 계속 뽑아내면서 이 오너드 캐소드 구조가 이제 얼마만큼이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과 이제 삼산화 몰디브린을 사용했을 때 이제 한 1.48V 정도로 이제 가장 높은 볼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이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이트가 녹아서 약물이 방출이 돼야 하는 구조인데, 그 소재에 따라서 이제 그 게이트의 그 분해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비교해보았을 때 이제 마그네슘, 삼산화 몰디브린을 사용했을 때 가장 그 분해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재를 사용했을 때 약물이 가장 잘 방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그네슘 위에 이제 글라스를 도포하는 이유가 이제 마그네슘이 너무 이제 자연적으로 몸속에서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그 드러그 리키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게이트에 액티브 트리거링을 가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37도씨 PBS에 소자를 넣고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마그네슘 게이트의 경우에는 한 20일이 되기 전에 이미 한 약간 리키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마그네슘에 글라스를 코팅한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이제 약물이 자연적인 그 용출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래프는 아까와 반대로 이제 게이트에 이제 액티브 트리거링을 가해 주었을 때 약물이 어느 정도로 이제 잘 용출이 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30분 안에 한 약물의 한 90%가 이제 용출이 되었고, 이제 1시간 안에는 한 95%, 그리고 2시간 안에는 99%까지 잘 용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빛의 파장대에 따라서 각 채널의 이제 약물 배출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게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이 세 개의 포토 트랜지스터에 한뭐 초록색, 뭐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른 필터를 씌워놓고 그에 상응하는 빛을 가해주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한 32, 25 이런 값은 이제 이 여기서 가해주는 빛에 해당하는 게이트와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게이트 간의 이 전류 밀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색깔이 동일하지 않은 그 다른 게이트보다 이제 여기서 초록색 빛을 가해 주었을 때 초록색 필터를 덮인 게이트에서 나오는 이제 커런트 덴시티가의 차이가 한 32배 정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값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을 가해 주었을 때 이제 원래 이제 원하고자 했던 그런 채널만 이제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크로스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이제 충분히 이제 각 파장의 빛에 따라서 이제 채널 간의 간섭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커런트 덴시티가 높을수록 이제 게이트의 분해가 이제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이 커런트 덴시티를 시뮬레이션한 그림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각 파장을 달리함에 따라서 각 채널이 이제 하나씩 약간 독립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채널마다 이제 다른 색깔의 이제 액체를 넣어서 이제 각 채널이 활성화되는 것을 직접 비주얼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기서 제작한 디바이스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암컷 흰색 렛에다가 렛의 좌골신경에 이 디바이스를 삽입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위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어떤 몸에 이제 인저리가 생겼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경을 따라 이런 이제 페인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드러그 디바이스를 삽입하고 일종의 마취제를 투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 디바이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이 신경을 따라서 고통 신호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소자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스키매틱입니다. 그래서 2번 그림이 실제로 G 좌골신경에 이 디바이스를 삽입한 그림이고요. 여기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 CMAP는 그러니까 신경 자극으로부터 유발되는 근육 활동 전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바이스를 삽입하기 전 이 회색과 그리고 삽입한 후 빨간색의 CMAP가 이제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이 디바이스를 삽입한 것만으로는 이제 신경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약물 챔버를 하나만 개방했을 때는 이 CMAP 신호가 다소 한 48%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물 채널을 3개 모두 개방하였을 때는 한 87%까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감각신경 활동 전이를 측정했을 때도 이제 비슷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디바이스를 삽입한 직후의 값은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제
삽입 자체만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약물 방출 후에는 이 SNAP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약물을 넣었는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리도카인이라는 일종의 마취제를 이 챔버 안에 넣고 이제 쥐에게 넣어서 수술을 한 후에 이제 빛으로 자극을 가해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 그래프는 이제 리도카인 약물 챔버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리도카인을 투여해 주었을 때 이제 쥐 악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이제 베이스라인에서는 악력이 이제 크게 나타났는데, 이제 확실히 이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리도카인을 투여해 주었을 때는 이 악력이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악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프레이 테스트는 이제 쥐에게 기계적으로 어떤 발에 이렇게 자극을 주었을 때 얼만큼 반응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상태에서는 스트레스홀드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제 이 마취제를 투여하였을 때는 스트레스홀드가 높아진 것으로 보아서 감각신경이 이제 둔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원상 복구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를 삽입하였을 때 이제 쥐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디바이스를 삽입한 쥐, 그리고 이제 MG, SOG 게이트만까지 삽입한 쥐, 그리고 이 컨트롤군은 이제 PA 그 챔버만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군에 대해서 삽입한 이후에 이제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이제 쥐가 아무래도 자라다 보니까 이제 세 경우 모두에서 이제 쥐 몸무게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디바이스를 삽입하더라도 이 쥐에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디바이스를 삽입한 쥐, 그리고 게이트까지만 삽입한 쥐, 그리고 PA 챔버까지 삽입한 쥐, 컨트롤 쥐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 전체 몸무게와 이제 각 장기의 무게의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도 이제 수술한 이후에 1주차 그리고 4주차에 각각 측정을 해보았는데 크게 뭐 장기 무게가 줄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약간 장기에 독성도 없구나 이 디바이스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의 소재에 약간 마그네슘, 철 이런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이런 금속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좀 장기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디바이스를 쥐에게 삽입한 후에 이제 1주차, 4주차 각각의 시점에서 비장, 뇌, 심장, 콩팥, 간, 폐 이런 각각의 장기에서 그 중금속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장에서 다소 그 SI나 이제 철 같은 경우에 조금 다소 값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비장에서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이 디바이스가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장기에 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약간 때에 따라서 이제 약물 방출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가 전원 무선 이제 생체에 분해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였고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는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서 이제 각 채널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쥐에게 삽입함으로써 이제 신경 전달을 막는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약간 임상적인 이제 효과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이 디바이스에 사용된 모든 소재가 다 생체 내에서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토 트랜지스터나 이런 옵티컬 필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소자들이 분해되고 난 이후에 따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퓨처 워크에서는 그런 필터나 포토 트랜지스터 같은 다른 소자들도 모두 생체에서 녹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